안녕하세요. 김선철입니다. 오늘이 이제 제가 하는 두 번째 강연이고 아마 지금 이 시리즈의 네 번째죠. 두 번째 오니까 여기 아마 세 번째 온 것 같고 벌써 많이 친근한 친근감이 느껴지고 또 오셨던 다른 선배님들하고 많이 친해지고 있는데 오늘 드릴 말씀은요. 제목은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의 문제점과 탈성장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좀 따끔한 소리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일단 처음에는 이제 정부가 지금 그린 뉴딜 탄소 중립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과 기조가 어떤 식인가 좀 그거를 좀 살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접근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이제 익숙하고 지금 현 정부도 녹색 성장의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녹색 성장은 기후위기 대응의 해법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탈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문제는 이 탈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일한 어떤 응집력을 가지는 그런 어떤 이론이라든가 입장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입장들이 있고 탈성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끼리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직 어떤 정책 수준에서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어떤 지향이라든가 사회운동 수준에서 아직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초입 단계인데 아주 강력한 지금의 어떤 그 기후위기 상황에서 어떤 해법에 대한 중요한 문제의식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같이 좀 공유하는 수준에서 좀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파리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이 탈성장에 기반한 정책들을 좀 풀어나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 파워포인트 시작하기 전에 일단 동영상을 하나 볼게요. 오늘 나왔는데 이번 주 일요일하고 월요일 날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P4G라고 해서 영어로 하면 Partnership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인데 이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 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를 위한 P4G 정상회의 이래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정부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좀 준비를 해왔어요. 원래 작년에 하기로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돼서 이제 올해 잡았는데 올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데 그래도 또 대통령께서 또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오셔서 아마 이제 개막식은 같이 하실 것 같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많은 분들과 이제 화상으로 연결을 해서 이미 좀 진행된 측면들도 있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거를 앞두고서 이제 오늘 청와대에서 재미있는 동영상이 나왔어요. 홍보 영상이 나왔는데 그거를 보고 거기서부터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난 집 안에서 지내면 되는데 넌 집이 녹고 있다며. 나도 나지만 너도 참 힘들겠다. 오늘 미세먼지 심하대. 빨리 들어. 아빠, 우리도 다음에 환경 생각해서 수소 전기차 사자. 딸, 수소 전기차도 좋은데 수소 전기차 주식을 자꾸 페트병은 꼭 라벨 떼고 버려. 라벨 안 떼어도 슛은 잘만 들어가죠? 슛! 누구 찾아왔습니까? 문. 프레지던트 문. 네? 무슨 일로? 딜. 뉴 딜.
대한민국을 그린 강국으로 만들 딜 하러 왔습니다. 한국판 뉴딜. 그래서 그 화면 그 동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드는 것 같고 화질도 좋고 CG도 좋고 되게 훈훈하고 따뜻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그 기후운동 저희 같이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거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은 너무나 지금 현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기후위기 대응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감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수소 전기차를 사자, 뭐 라벨링을 떼고 이제 분리수거를 하자, 또 주식 수소차 뭐 주식을 사자 이제 뭐 이런 식인데 뭐냐면은 일단 기업들이 되게 이제 주도를 하면서 그것이 수소차든 뭐 전기차든 뭐 새로운 어떤 녹색 공법이든 이런 것들 사용해서 기업들이 이제 그 주도를 하고 시민들은 이제 그걸 지지하거나 뭐 주식을 통해서 혹은 무슨 그린 뉴딜 펀드라든가 이제 이런 걸로 사고 그리고 이제 분리수거 잘하고 뭐 텀블러 들고 다니고 이제 이러면 이제 탄소 중립이 될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런 그런 어떤 문제의식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 강의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그 뭐 분리수거라든가 우리가 전기를 하나 덜 쓰고 전기 아끼고 집에서 이러는 것이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그것도 필요한 행동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지금의 기후 위기를 막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가정용 전기를요 다 꺼도 우리가 가정용 전기를 소비를 하지 않아도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는 10에서 12% 정도 지금 한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대신 산업용, 수송까지 합치면은 80%가 넘는 정도가 지금 다 산업용에서 나와요. 산업과 발전. 그러면 문제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한다면은 사실 이런 발전과 산업, 수송 부분에서 되게 어떤 획기적인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고 또 거기서의 탄소 배출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사실 이제 경제 성장을 어떻게 계속 해나갈 것인가 요게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판 뉴딜이 작년 7월 14일 날 이 국민 보고 대회를 통해서 제시가 됐는데 그때 뭐 그 부총리 나오셔서 뭐 이 정도 큰 돈을 투자하겠다. 무슨 정의선 회장 나와가지고서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가지고 있는 뭐 수소차, 전기차 이제 좀 홍보도 하시고 이런 거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지금 기후 위기 대응 뭐 2050년 탄소 중립으로 가는 이런 길로 방법으로 지금 잡혀 있어요. 이게 이제 7월에 그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이 나오고 그 안에 디지털 뉴딜, 사회 안전망 강화와 더불어서 그린 뉴딜이 이제 한 축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12월 초에는 또 2050년 탄소 중립 추진 계획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린 뉴딜 보면서 많이 실망을 했었고 기후 운동 하시는 분들은 비판도 많았어요. 기후위기 비상 행동 같은 경우에도 되게 뭔가 녹색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탄소 배출을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다.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왔었고, 근데 이제 탄소 중립을 계속 우리가 주장을 했었거든요. 탄소 중립해라, 계획을 해라. 그러고 그 전에 이제 무슨 그 정부위원회 같은 경우에 2050 그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인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민사회 대표들도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몇 가지의 이제 복수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한국에서 탄소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그런 시나리오를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이제 저희 시민사회 대표들은 탄소 중립도 최소한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잡혀야 된다라는 걸 강력히 주장했는데 그것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2050년에 70% 탄소 감축이 이제 제일 강한 안으로 이제 들어갔었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많았어요. 도대체 우리가 들어가서 들러리 쓰는 이런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었는데 재미있는 게 일본에서 이제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중국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탄소 배출 많은 나라인데 거기서도 이제 2050년은 아니죠. 2060년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이제 또 얘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한국이 이 얘기를 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10월에 대통령께서 그 이제 탄소 중립 선언을 하시고 두 달쯤 있다, 한 달 반쯤 있다가 이 탄소 중립 추진 계획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역시 탄소 중립 계획에서도 로드맵이 없어요. 어떻게 탄소를 줄일 것인지, 어떻게 이 생태 문제라든가 기후위기 대응할 것인지 이게 없고 다 이제 어떤 산업의 문제로 상당히 국한돼서 좀 진행됐었다.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문서들을 좀 갖고 나와서 보고 있는데 이거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보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왼쪽에 있는 화면이 이제 전체적인 이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해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잘 안 들리시나요? 이렇게 갖다 마이크를 좀 붙이고 할게요. 이제 이 세 가지 축으로 하는데요. 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재정 투자 제도 개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재정 투자를 하는데 재정 투자가 신시장 창출, 민간 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 투자를 이야기를 하고 이게 114조가 넘는 돈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도 개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그린 경제로 전환을 위한 제도 기반을 구축하는데 이제 규제 개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투자를 어떻게 좀 촉진할 수 있을 것인가, 민간 투자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 것인가에 가 있고요. 그린 뉴딜로 이제 우리가 국한시켜서 보더라도 사실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앞부분에 나오는데 이 뉴딜이 한국판 뉴딜이 그린 뉴딜도 마찬가지고 기후 위기 대응책이라기보다는 기후 위기 때문에 세계 경제 질서가 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규제라든가 뭐 탄소 국경세라든가 이런 위협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안 그래도 경제가 안 좋은데 거기에 제대로 대응 못하면은 낙오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작업에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위협을 보면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빨간 걸로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쳐놨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그린 뉴딜이라고 하면 위기라고 하면은 지금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 지금 지구 기온이 상승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하루에도 수백 개의 생물종이 멸종을 하고 있고 뭐 빙하가 어떻게 녹고 있고 뭐 이상 기온 기후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고 제가 읽어볼게요. 환경 규제 기준 강화로 국내 제조업 이탈 우려. 친환경 기술에서 열의 시 비관세 장벽 직면 가능성. 이거를 이제 어떤 위협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이 정책 자체가 이 경제를 살리는 그런 문제로 좀 잡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가 원래 한국판 뉴딜이 나오겠다고 이제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린 뉴딜은 없었어요. 그때 이제 기후 환경 쪽에서 그 그린 뉴딜 없이 무슨 한국판 뉴딜이냐 문제 제기를 엄청 했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제적인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문제 의식보다는 어떤 이제 그린 녹색을 이렇게 끼워놓은 이미 있었던 정책들에 어떤 녹색을 칠하는 좀 그런 방식으로 좀 많이 진행된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알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린 뉴딜이 나오고 좀 실망을 했었는데 이제 겨울에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는 조금 또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도 이제 거의 똑같은 기조가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 여건 진단 및 평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산업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새로운 국제 질서 대응을 위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변화가 불가피하다. 근데 그것도 기후위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계 경제 질서 때문이다.
그러면서 미온적으로 대응했을 때는 수출, 해외 자금 조달, 기업 신용 등급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올 것이고 선제적으로 해야 탄소 중립, 경제 성장, 삶의 질 향상이 동시에 실현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정말 황당한 부분인데 이게 탄소 중립 계획을 가지고서 사실 이제 경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경제를 살리자 이제 이 기조를 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탄소 중립도 되고 뭐 경제 성장도 되고 삶의 질도 향상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본말이 전도된 좀 그런 상황이고 이거가 지금까지도 사실 정부 정책에 있어서 핵심 기조로 아주 일관되게 좀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린 뉴딜 뭐 탄소 중립한다고 했더니 제일 활성화되고 있는 거가 이 대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SK 같은 경우에는 22개 회사를 신규 편입을 하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는 이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확장,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이제 이게 다 그러니까 이윤을 계속 돈 벌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된 거니까 대기업들이 여기 이제 다 나서고 있는 이런 분위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금 새만금을 둘러싸고 지금 이야기가 많은데 뭐 그린 뉴딜의 최적지다 뭐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기사 제목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세균 총리 때인데 이게 4월 뭐 한 달도 안 됐어요. 근데 새만금이 그린 뉴딜 최적지이다 하면서 한국의 성장 동력 될 것. 이 그린 뉴딜 자체가 이 성장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어떤 문제의식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이행 전략도 보시면은 뭐 투자 진흥 지구를 뭐 조속히 지정하자, 뭐 재생에너지 R&D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뭐 친환경 발전 기업 인센티브, 포스트 코로나 대비 수상 관광 개발.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이 탄소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뭔가 이 기업들을 활성화시키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 그린 뉴딜의 뭐 수혜주가 무엇이냐 이걸 중심으로 대통령도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그린 뉴딜 펀드에 이제 뭐 5천만 원 넣으셨다가 이제 뭐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새만금에 또 무슨 뭐 산업단지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이제 스마트 산업단지라서 그 RE100을 하겠다고 해요. 근데 그 RE100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인데 RE가 이제 100%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이제 산업단지를 이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산업단지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미 있는 산업단지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바꾸지 않고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이거를 이제 뭐 재생에너지로 하게 된다고 탄소 배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건축, 이 토건, 건설을 하면서 이거 뭐 시멘트가 필요한데 시멘트가 사실 이 화석이 원료 다음으로 그 탄소 배출이 높은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더 탄소 배출이 이제 높아지는 그런데 이제 또 지금 신공항도 6군데가 7군데 또 새로 지금 짓겠다고 이제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경제 성장에 우위를 두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이 기후위기 대응은 사실 부차화되고 있는 좀 그러한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암울한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 오른쪽만 볼게요. 이 오른쪽이 뭐냐면 2050년 탄소 중립의 미래상이에요. 그럼 이제 탄소 중립 사회를 어떤 식으로 그리고 있는가의 문제인데 저 같으면은 뭔가 이렇게 다 재생에너지에 기반해서 에너지 소비도 적게 하고 뭔가 좀 평화롭고 그렇게 이제 탄소 배출이 없는 그런 사회일 것 같은데 여기서 그리고 있는 미래 모습은 뭐 신재생 등 친환경 기반 에너지 생산 들어가 있고요. 신유망 산업 확산, 저탄소 산업 구조 전환, 친환경차 중심 생태계 조성, 에너지 자금률 그린 뉴딜 확대, 공공 이제 이런 식으로 역시 또 이제 산업이 어떻게 돼 있을 것인가를 이제 중심으로 되어 있고 물론 산업이 변화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산업 전환이 돼야 되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제철, 시멘트, 뭐 조선도 그렇고 이 엄청나게 이제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들이기 때문에 이걸 전환하는 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딜레마가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 성장을 좀 타협해야 되는 좀 이런 문제점들이 있긴 한데 사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제 정책을 만드는가의 문제인데 탄소 배출 감축보다는 이 산업을 살리는 거에 이제 초점이 가 있다 보니까 계속 이 정책이 이제 빠꾸가 나고 유엔에다가 이제 뭐 2030년까지의 그런 감축 계획을 냈는데 이제
바꿔 먹었죠. 이거 갖고 안 된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 수치를 그냥 제출했거든요. 변하지 않고. 좀 그런 좀 암울한 상황이고 이거를 어떻게 그래도 뭔가 하는 듯 그래도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 한정혜 환경부 장관인데요. 얼마 전에 그 4월 22일이 이제 지구의 날이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전 세계 정상들이 또 모임이 있었죠. 모임이 있었죠. 그 아니지. 이거는 그 기후 정상회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소집했었던 한 40개 나라. 근데 거기서 뭐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이제 중국, 뭐 일본 다 중국은 아니었다. 일본 이제 다 이제 뭔가 이렇게 목표를 다 상향해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뭐 석탄 발전 뭐 이제 더 이상 해외 석탄 발전 안 하겠다 뭐 우리는 조기 폐쇄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되게 꼼수가 많은 거짓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들도 되게 많았었고 근데 이 한정혜 장관이 기자들 간담회를 한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비판이 있으니까 이제 뭔가 오해를 풀어보겠다고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이제 더 긁어부스럼이 이제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탄소 감축 목표가 왜 없냐? 한국은 왜 그걸 못 내고 있냐? 다른 나라들은 다 강화해서 내는데 이랬더니 어떻게 답을 했냐면은 뭐 이게 쉽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목표로 제시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한 나라의 기후 환경 정책을 책임져야 될 장관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엄청 이제 빈축을 사고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거가 여기서만 그치고 있지를 않아요. 이게 정부에서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지 여기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부에서 이제 뭐 관계부처 합동 이래가지고서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탄소 중립 추진 준비단을 이제 꾸리면서 이제 각 이제 뭐 부처들 쫙 모아서 이제 너네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니 이제 이거를 뭐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찾아보자 했던 거예요. 근데 뭐 필요한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종이 없는 회의 통해서 이제 종이 사용량을 감축하겠다든가 뭐 탄소 중립 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가 이런 거가 있는데 이 뭐 법무부니 여가부 같은 데 보면은 무슨 형사 사법 절차를 전자화하겠다 뭐 그 청소년 수련원을 운영하겠다 모바일 고지를 확산하겠다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좀 이 수세적인 이걸 보면서 이제 이 활동가들은 진짜 너무 힘 빠지고 어처구니 없는 좀 그런 상황을 맞이했었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온실가스를 배출을 줄일 것인가에 대한 거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뭐 우리가 이렇게 해야죠라고 하는 식의 뭐 분리배출 잘하자라는 뭐 종이를 아끼자 이제 요런 방식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주 아까 이제 소개드렸지만 이번 주 일요일 날에 이제 P4G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제 거기 인스타그램 포스트인데 이게 이제 이름도 그 파트너십 포 그린 그로우스 그러니까 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를 위한 뭐 파트너십 정상회의인데 여기에 이 뭐 참가하는 나라들이 네덜란드, 덴마크 있고 그 다음에 뭐 멕시코, 이디오피아, 인도네시아 뭐 좀 이런 나라들인데 12개 나라인데 참가는 좀 더 많아진다고 해요. 20개 나라가 참가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녹색 성장을 목표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의 참가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 P4G에서 지금까지 뭐 홍보하는 것도 그렇고 다 이 기업들이 어떤 뭘 하고 있다.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혹은 녹색 성장을 위해서 뭘 하고 있다를 이제 막 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런 작업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실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된다거나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없고 오히려 이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은 이 기후 위기를 불러일으켰었던 원인 제공자들인데 이들이 마치 이제 되게 녹색 해결자인 것 같은 그런 식의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기후위기 비상행동 같은 경우도 같이 비판을 할 거고요. 시민들의 몫은 이런 식으로 좀 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린 뉴딜 정책에서도 그렇고 이
공정 전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just transition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뭐 석탄 발전이라든가 협력업체 자동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이라든가 일자리를 잃지 않고 좀 보다 더 정의로운 탈탄소 사회로 이제 넘어갈 수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인데 한국에서는 공정 전환에 어떤 부분이 들어있냐면은 정부 이 시책 홍보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이 고고 챌린지를 몇 차에 걸쳐서 지금 하면서 이 고고 챌린지가 뭐냐면은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뭐 텀블러 들고 다니겠다, 뭐 일회용품 안 쓰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황당했던 거가 포스코 최종우 회장이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서 포스코가 참고로요. 한국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12%를 배출을 해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 1위 기업이에요. 근데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뭐 이제 그 포스코가 생산하는 철강 소재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제 뭐 얘기를 하고요. 쇠는 재활용 가능하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저는 탄소 저감을 위해 일회용기 사용을 줄여 탄소 배출은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은 늘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수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포스코가 탄소 배출을 얼마만큼 줄이느냐가 한마디로 아까 제가 가정용 전기 사용 에너지 소비가 전체의 10에서 12%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포스코 기업 하나가 한국에 있는 모든 가정용 이 전기를 통해 가지고서 배출하는 그 온실가스와 같은 양을 지금 배출을 하고 있는데 이분도 나오셔가지고서 이 다회용기를 사용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좀 이런 수준이라고 하는 좀 뭔가가 문제가 많은 그런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그 그레타 툰베리도 또 초대를 했어요. P4G 모임에 좀 오시라 했는데 그레타 툰베리는 거부를 하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이 가다 보니까 뭐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지만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수는 여전히 하위권이고요. 61개 중에 53위인데 작년보다는 올랐어요. 그린 뉴딜 한다고 하면서 작년에는 58위였어요. 5계단이나 또 뛰어올랐어요. 근데 거의 꼴찌 수준인 거죠. 그리고 뭐 신규 석탄 화력 사업도 뭐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신공항 건설하고 있고, 뭐 태양광 그리고 뭐 지난번에 그 뭐죠 카톡방에서 이야기 많이 됐었지만 많은 분들도 그 청원도 참가해 주셨지만 그 산림청 이제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말로는 녹색 그린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말 위선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이 가고 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이제 기후 악당이라고 이제 뭐 소문이 났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인가 그런 소리를 하셨어요. 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근데 이런 문제 의식이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걸 알려줄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그 이제 지구의 날 그리고 이제 기후 정상회의 때를 거치면서 이제 각 나라들에서 지금 이제 상향된 어떤 탄소 배출 감축 목표라든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뭐 서울 부산 거리 250마일 거리 안에서는 이제 비행기를 아예 못 뜨게 하고 왜냐하면 사실 비행기가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자동차도로 시동 걸 때가 제일 많이 김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도 마찬가지인데 뜰 때 한국은 뜨자마자 그냥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이 그 똑같이 만약에 10시간 시간당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 장기 노선들보다 훨씬 더 온실가스 배출이 2배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공항을 계속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런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배치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그 기후 정상회의 때 이제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기만했다 이러면서 성명서를 냈던 것이었고요.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연내 상향하겠다. 얼마 전에 이제 또 10월달에 가안을 내고 이제 그 국제 이제 그
코업 26 그 국제 그 협약에서 이제 확정된 안을 이제 제출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 석탄 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랬는데 이미 들어가고 있는 거에서 빼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그 셰일 같은 경우에는 그 네덜란드에서 이것도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며칠 안 됐는데 판결이 나와가지고서 45% 탄소 배출 줄일 것을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거를 명령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행복 추구권, 생명권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혀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두 번째가 또 중요한데 이 배제된 이들이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을 약속하기보다 관련 산업, 기업만 걱정하고 있다는 점. 근데 정말 그렇거든요. 이제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기업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기후 위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후 위기를 일으킨 이들의 편에서 지금 기후 위기를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비판을 냈습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이제 기후 생태 위기 두 가지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색 성장, 탈성장이에요. 녹색 성장이 지금 이제 그 정부가 지금 이제 취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도 좀 들어갈게요. 몇 가지 전제가 있어요. 이 탈동조화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정부 그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 있는 정부 문서에서 제가 뽑아온 거예요. 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 줄이 있고 파란 줄이 있어요. 이 파란 줄은 GDP,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에요.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빨간 줄은 탄소 배출량이에요. 여태까지 뭐냐면 항상 이 산업혁명 이래로 그 경제 성장률과 탄소 배출량은 항상 같이 증가를 해왔다는 거예요.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탄소 배출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제 성장이 더뎌졌죠. 그랬더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탄소 배출량이 이제 6.4%가 이제 또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같이 가는데 이걸 이제 동조화라고 해요. 근데 녹색 성장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탈동조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경제 성장은 계속 이루어지지만 탄소 배출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산업의 녹색 전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배팅을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완전히 100% 어떻게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고 논쟁이 되고 있죠. 몇 가지 이제 근거들을 보면은 지금 영국하고 미국하고 스페인, 한국의 이제 90년부터 2018년까지의 그 에너지 생산과 탄소 배출을 본 거예요. 영국 같은 나라는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 하에서도 그 탄소 배출이 또 줄어들었어요. 미국이 엄청나게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랑 확장이 커요. 또 재미있는 게 이 확장이 제일 빨리 이루어지는 데가 무슨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뭐 이런 진보적인 주가 아니라 보수적인 데예요. 뭐 텍사스라든가 오클라호마. 왜 그러냐? 거기 땅덩이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목장이 무슨 뭐 수만 평에 걸친 목장, 뭐 소떼 뭐 키우는 목장이 있으면은 그냥 거기 사업자들이 가가지고서 야 여기다가 뭐 풍력 발전기 몇 개 꼽자, 뭐 1년에 얼마 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기후에 대한 게 아니라 돈이 되니까 이걸 막 심는 거예요. 근데 호주 같은 경우도 호주에서 그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이 제일 빨리 확장되고 있는 데가 그런 허허벌판이 많은 보수적인 주들이에요. 일종의 좀 이 역설 같기도 한데 어쨌든 트럼프가 욕을 많이 먹었지만 트럼프 시대에도 여전히 이제 그 탄소 배출은 줄어들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상당히 일관적으로 올라가요. 한국은 이제 상당히 이제 일관적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문제는 이 탈동조화와 관련돼 가지고서 그러니까 영국 같은 나라, 뭐 유럽에 있는 나라,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뭘 주장하냐면은 그 나라들은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탄소 배출은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탈동조화의 이제 증거로 이제 예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논쟁이 되는 겁니다. 제이슨 히켈하고 이제 요르주 칼리스라고 하는 스페인의 학자인데 둘 다 탈성장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에요. 젊은 학자들인데 이제 작년에 나왔었던 거에서 뭘 했냐면은 이 나라들이 주장하는 이제 탄소 배출, 그러니까 탈동조화의 근거들을 가지고서 이제 실제와 이제 비교를 해본 거예요. 여기 이제 그래프가 3개가 있는데 그리고 선이 3개가 있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요 앞부분에서도 이제 이 선이
여기서 보여 있는 이 두 가지 선이 배출량, 탄소 배출량하고 GDP인데 그거가 이제 여기서는 이 파란 거 이제 GDP 경제 성장이고요. 파란 줄이. 그리고 빨간 줄이 아니 초록색 줄이 이제 탄소 발자국이에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빨간 줄이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계산했었던 탄소 발자국이에요. 그러면 파란 거하고 빨간 거 사이 요만큼의 갭이 이제 탈동조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증거인데, 문제는 얘네들이 계산을 할 때 뭘 뺐냐면은 이 나라들은 제조업들이 없잖아요. 제조업들을 다 해외로 이전을 시킨 상황인데 수입해서 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탄소 배출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이 소비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제조가 벌어지는데 거기서 나오는 탄소는 자기네 나라가 배출한 탄소에서 제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채굴이 되고 뭐 수송이 되고 제조가 되는 과정에서 만든 것까지 다 합쳤더니 그게 이제 초록색, 이 총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혀 이 탈동조화가 아니라 여전히 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그레타 툰베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창조적 회계,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서 마치 이제 다 잘 되고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면서 계산을 이렇게 저렇게 뭐 이제 회계할 때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뭘 빼고 뭘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탄소 배출량 계산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탈동조화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이제 그런 식의 포함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했더니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영국이라든가 뭐 독일이라든가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GDP가 올라가면서 GDP는 올라가면서 탄소 배출이 줄어들 수는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탄소 배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나라들은 마치 자기네들은 우리는 깨끗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좀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좀 상당히 위선적인 모습이죠. 제국주의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탄소 배출과 생태 파괴를 외부화한다고 그래요. 자기네들은 이제 깨끗하게 막 전기차 쓰고 이제 막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막 파괴하고 나무 베고 뭐 땅 파고 막 이 검은 연기 뻥뻥 뿜으면서 제조하는 거는 다른 나라들에 이제 보내고 이제 좀 깨끗한 척하는 좀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고요. 자, 근데 그 탈동조화가 이제 그런 어떤 이 계산,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는 방식 때문에 이제 그걸 외부화한다. 탄소 배출과 생태 파괴를 외부화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이 기후 부정의의 한 형태잖아요. 북반구와 이제 남반구 간에. 근데 이제 녹색 성장이 이제 기후 부정의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남는 거죠. 이것도 지난번에 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탄소 배출을 이제 하고 있는, 그리고 피해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탄소 배출량은 되게 적다는 이런 기후 부정의가 있었고, 또 이런 식으로 좀 기업을 좀 이렇게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목표가 있는데 1인당 1.1톤 미만으로 정도로 우리가 이제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1.5도로 막기 위해서는 지금 하위 50%는 이미 한참 그 아래로 가고 있고, 근데 이제 상위로 갈수록 한참 이제 넘어가는 이런 이제 기후 부정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외에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로 간다고 했을 때, 혹은 그 녹색 성장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 지금의 이제 그린 뉴딜도 그렇지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은, 그러니까 이걸 지난번에는 안 봤었지만 이제 한 나라 안에서도 지역 간의 불균형, 불평등이 엄청 강조되는 방식으로 나가요. 지금 요 왼쪽에 있는 그 한국 그 남한 지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여기만 볼게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인가요? 2018년도인데 그 전기 엄청 많이 쓰잖아요. 서울 수도권이.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에너지 생산량은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 자립도 2%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럼 이 전기를 어디서 끌어오느냐? 그럼 이제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 석탄 화력 발전소들이 쫙 있는데 이제 여기는 지금 엄청나게
리스크도 이제 많은데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스크가 이제 많은 게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다 이 석탄 발전소들 많고 뭐 제철소들 많은 이런 지역들이에요. 반면에 이제 뭐 서울, 용산, 종로, 중구, 강남, 서초 이런 데가 제일 안전한 리스크가 적은 이런 데고. 근데 이런 식의 이제 이 경향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지역 같은 경우에서 그 뭐 석탄 발전소든 원자력 발전소든 만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 것 때문에 이제 피해를 보는데 송전선로라든가 송전탑을 막 세워가지고 이걸 서울까지 쫙 이제 갖고 오는 이제 이런 방식들 문제고. 근데 이게 재생에너지로 가면은 이제 정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이 지역 분산형 뭐 에너지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거는 최대한 이제 자립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서울에서 쓸 전기는 서울에서 만들고 뭐 서울에 노는 지붕들 엄청 많거든요. 지붕들이든 뭐 터널이든 그런 내부 순환도로니 이런데 소리 뭐 방음벽 쳐놓은 것들 우리가 활용할 것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재생에너지도 지금 그 2019년 기준으로 보면은 전부 다 이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대도시들에서의 그 태양광 발전소 설치 수준이 이렇게 낮은 거예요. 그럼 뭐냐면 여전히 무슨 그 지역의 해안가에 대형 석탄 화력 발전소 원전 설치해놓고 이걸 끌어오는 방식이 재생에너지 상황에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고, 요거는 제가 그 대통령 신년사에서 따온 건데 이제 한국판 그린 뉴딜의 중점을 지역 균형 뉴딜에 두겠습니다. 이렇게 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지역 경제 혁신이고 규제 자유 특구를 새롭게 지정하겠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생활 SOC 투자를 늘리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 산업 이 투자를 이 토건 개발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밖에 안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재생에너지로 가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뭔가 새로운 사회의 어떤 에너지 시스템, 에너지 민주주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지 그러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었던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재생될 거라는 거예요. 뭐 밀양 송전탑 문제라든가, 뭐 원전 뭐 핵폐기장 반대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지역의 지금 농경지들이 이제 다 이렇게 태양광으로 지금 덮이고 있는. 사실 이제 먹거리 문제. 그리고 한국은 아직까지도 이 자기 땅 갖고 농사 안 짓는 농민들 중에 반 정도는 자기 땅이 아니라 이 뭐죠? 뭐 월세, 연세, 소작하고는 좀 다른데,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임대농이잖아요. 임대를 하는데 집주인이, 그러니까 땅 주인이 이거 팔아버리면은,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을 한대요. 뭐 너네들이 지금 뭐 평당 얼마를 받고 있는, 600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뭐 6배 더 주겠다라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지금 상당히 이제 부정의를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이 녹사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노동의 문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해결법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자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지난번에 봤었지만 해외의 경우는 일자리 얘기할 때 항상 뭐 양질의 혹은 노동조합이 보장되는 뭐 생활이 보장되는 이제 이런 식의 앞에 수식어 붙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일자리인데 이게 단기 비정규 일자리들인 것이고 실제로 뭐 라이더라든가 배달 뭐 검침원 돌봄 노동 하시는 분들 대책 없이 지금 이제 계속 가고 있는 이런 문제들. 이게 기업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라는 거죠. 결국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고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 성장이 우선순위에 놓이다 보니까 정부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또 며칠 전에 나왔었던 건데 이제 정의당에서 뭐 한 3천 몇백 명을 이제 고령 저기 충남 쪽에 했는데 이분들이 요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이 발전소가 언제 폐쇄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 대략 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라든가 회사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이 고용 불안을 느끼면서 계속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건 이제 특히 이제 여기 비정규 노동자들 이 설문조사를 한 건데 이제 이런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해결법을 찾아야 될 것인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지금과 같은 이제 녹색 성장 기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다뤄지기 힘든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때 하긴 기후 정의 되게 중요한 문제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이제 성장 기조에서는 또 중요한 건데요. 재생에너지로 가면은 뭔가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죠? 깨끗하고 청정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도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점, 이제 요즘 조금씩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재생에너지로 가야 돼요.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재생에너지로 간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재생에너지도 여전히, 그러니까 바람, 해, 얘네들은 재생 가능해요. 오염되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풍력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이 필요하고 무슨 코발트가 필요하고, 그죠? 태양광 패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광물들이 있고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광물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전히 땅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화석연료 채굴 때보다 더 많은 탄소 배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 좀 살펴볼게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거는 2017년도에 나왔던 세계은행에서 이 광업 하시는 분들 간에 이제 무슨 컨소시엄 같은 건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재생에너지로 간대.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얼마나 이제 돈 잘 벌 수 있을 것인지를 내다보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이 막대가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4도씨 지구 온도를 그러니까 4도씨로 그러니까 신경 안 썼을 때의 문제예요. 그리고 요 파란 거는 2도로 막았었을 때. 요 때는 이미 그 IPCC 1.5도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2도씨로 지구 기온 상승을 막는다가 이제 제일 높은 건데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태양광에 이제 필요한 이제 광물들이고 여기는 그 풍력 터빈을 만들기 위한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광물들이 이제 알루미늄, 구리, 리튬, 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있는데 대부분 이제 한 2도로 막는다고 해서 이것도 지금 부족한 거죠. 2도 지금 2.5도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했을 때 이제 300% 이상이 다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2.5배 이상이 이제 늘어나는 것이고 건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1200, 그러니까 12배 정도가 늘어난다는 건데 최근에 또 IEA 그 세계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30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30배가 이제 2030년까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책에서 나온 거지만 이만큼의 광물이 더 필요한데 구리나 마이너, 철 그게 뭐냐면은 앞으로 그 탄소 중립을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채굴해야 될 광물이라고 하는 거가 여태까지 인류가 채굴해왔었던 광물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중대한 문제는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요. 아까 이제 기후 정의 문제 얘기도 했었지만 이 착취라든가 이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 코발트 광산입니다. 이런 점들이 지금 이 대형 트럭들이거든요. 이게 규모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석탄이라든가 석유 뽑아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이 자연 파괴, 생태 파괴는 훨씬 더 커요. 리튬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좀 이따 볼 거고. 근데 이거가 지금 콩고가 전 세계 코발트의 절반 가량을 지금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아티산 코발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티산 개념 아세요? 그러니까 무슨 빵 같은 거 할 때 아티산이라든가 무슨 보석할 때 아티산 이러면은 수공예로 다 해가지고서 그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되게 고급스러운 이미지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뭐랄까 좀 풍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손으로 파내는 거를 아티산 코발트라고 해요. 손으로 파.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아동 노동에 이제 의존해서 근데 이거를 이제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여전히 20에서 30% 정도는 이런 식의 어떤 인권 보장이 안 되는 이런 그 아동 노동 착취가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이제 손으로 되는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더 규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리튬 광산들인데 리튬 같은 경우는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산을 깎아내가지고 돌 속에 있는 것들을 이제 산을 깎아서 돌을 깨가지고 이제 거기서 리튬을 뽑아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염전 수염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런 사진들이에요. 되게 넓은 데다가 이게 되게 이제 표토층에 이렇게 많아요. 이게 특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그리고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이라든가, 그럼 되게 넓은 지대에 이제 표토층에 이제 상위 한 2km 정도 되는 상당히 이제 그 위쪽에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황산이 들어가는 이 그러니까 소금물 공법을 써가지고서 이제 추출을 해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물을 또 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또 뭐 플라스틱 같은 거 이제 라이닝을 또 밑에 또 쫙 깔아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면적으로. 근데 이 라이닝은 또 뭐로 만들까요? 이게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은 석유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이 채굴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생태 파괴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런 어떤 에너지 소비 그리고 탄소 배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특히 이제 리튬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깊이 파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 심한 거예요. 생태 파괴가. 또 하나 그리고 이제 이걸 봅시다. 이건 지금 그 폭스바겐 독일 회사죠.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뭐 리튬, 망간, 뭐 코발트, 니켈 이제 이런 것들 어디서 뽑아오는가.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뽑아낸다라는 거예요. 중국에 리튬 매장이 꽤 많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하고 하는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유럽 또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이제 상업 국가들에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걸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옛날에 석유를 이제 뭐 중동이라든가 좀 이제 남반구에서 석유라든가 1차 원료를 가져와서 이제 북반구에서 그걸 제조해서 다시 파는 이런 식의 어떤 불공정구역 이제 이런 것들이 종속이론의 좀 핵심적인 아이디어였죠 옛날. 근데 이거가 재생에너지로 가서도 여전히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혹은 반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석유 가지고서 전쟁이 엄청 많이 벌어졌잖아요. 뭐 그 이라크 전쟁도 그랬었고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석유 전쟁이라고 이제 불렸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리튬이라든가 코발트를 놓고서도 이 국가 간의 이제 긴장이 되게 강해지고 있어요. 그 에보 모랄레스가 이제 볼리비아의 원주민 출신 대통령이고 사회주의를 이제 표방했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거기 그쪽에 이제 뭐 자본가들이라든가 우파하고는 되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2019년에 그 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서 쫓겨났죠. 근데 쫓겨나서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쿠데타는 미국이 볼리비아의 리튬을 가져가기 위해서 매우 조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럴 만한 거가 이 볼리비아 같은 게 이제 사회주의를 표방하다 보니까 그 리튬 매장량은 지금 세계의 뭐 3분의 1이다 반이다 뭐 추정이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다라는 게 있는데, 문제는 그 모랄레스 정부 하에서는 얘네들을 그러니까 공공 기업에서 이제 이걸 개발을 하려고 하면서 뭔가 좀 투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걸 다 보이콧을 했어요. 해외 기업들은. 그러면서 이제 민간 직접 투자를 하려고. 근데 그거를 안 하니까 이제 쿠데타를 이제 얘네들이 이제 한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그 몇 달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뭐 다른 일을 가지고서 뭐 지금 뭐 미국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경기 부양책은 문제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또 누군가가 야 진짜 이해를 대변하지 않는 거는 미국이 볼리비아 리튬 때문에 뭐 쿠데타 지원한 거야 이랬더니 머스크가 우리 원하면 언제든지 할 걸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 또 리튬을 놓고 이게 또 희소 광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히토류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을. 근데 이걸 둘러싼 어떤 이 경쟁과 갈등이 저는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또 하나 이제 징조가 뭐가 있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자국 내에서 이런 걸 안 하려고 최소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해외에서 이제 갖고 왔는데 수요가 늘고 지금 미국도 이제 반도체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반도체 때문에 난리인데 미국에서는 지금 네바다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리튬 광산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근거를 댔던 거가 뭐냐면은 지금 중국의 리튬 매장량이 많은데 중국에 의존할 수 없으니까 이 에너지 이 안보 개념을 이제 막 꺼내 들면서 우리도 이제 우리 땅에서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문제는 그 땅이라고 하는 거가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지금 뭐 텐트 치고 뭐 이 싸움을 지금 준비를 하고 싸우고 있어요. 점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갈등들이 이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딜레마예요. 재생에너지로는 가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로 간다고 할지라도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대안이 이제 탈성장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그 한국 정부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뭐 탄소 중립을 이야기를 하지만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냐면 뭐 2050년이 됐을 때는 지금보다 뭐 80% 에너지 소비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걸 전제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끊임없이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면은 재생에너지로 가더라도 채굴 생태하게 탄소 배출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되는지 사실 이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확장해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석유도 한때 뭐 석유 매장량이 뭐 고갈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거든요. 이 리튬이라든가 뭐 또 다른 기술이 나와서 뭐 다른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매장량이라고 하는 거가 한정되어 있는데 무한히 거기서 성장을 추구한다는 거는 사실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지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식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제 탈성장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제 1970년대 로마 클럽에서 그 지구의 한계라고 하는 이제 보고서가 나오면서 그때 뭐 인구 얘기도 나오고 지구의 자원을 유한하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인구도 너무 많고 뭐 자연 파괴 너무 심하다. 이래서 그 한계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왔었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금 이제 뭔가 동조자들을 많이 찾고 있는 그런 건데 뭐 기본적인 문제 의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얼마나 인간의 이 발자국이 얼마나 지금 지구에 큰가.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 위에 있는 인위적인 구조물의 무게가 자연 생명들의 무게보다 더 많아졌어요. 2020년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지구 육지에 있는 포유류에 인간을 제외한 육지 위에 있는 포유류 중에 94%가 인간이 먹기 위해서 키우는 동물들이에요. 야생동물은 6%예요. 인간을 제외하고. 이 정도로 인간의 지금 발자국이 이제 큰 건데 이런 것이 지속 가능한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에서 또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장이라고 했을 때 빠질 수 없는 거가 이 불평등이죠. 성장을 통해서 뭐 득을 얻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에 항상 그 어두운 면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이게 그 낙수 효과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뭐 전체 경제가 올라가야지 뭐 트리플 다운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가 있다라는 건데 이건 사실 경제학에서는 이미 다 끝난 논쟁이거든요. 그건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뭐 생활 수준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빈부격차라든가 이건 훨씬 더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 낙수 효과라고 하는 거에 이제 기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주류 뭐 경제학자들 IMF라든가 세계은행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불평등의 문제는 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문제는 사실 기후 위기의 핵심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후 생태를 어떤 식으로 보존할 것인가? 이 한계 안에서 또 하나는 사회 불평등을 어떤 식으로 극복할 것인가? 그레타 툰베르크 이거 지난번에 봤었나요? 이 체제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 말고 체제 변화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작년에 그 파리 협정 5주년을 기념해가지고서 지난 5년 동안이 뭐 파리 협정에서 약속을 했는데 더 안 좋아졌고 그 파리 협정 이후의 5년이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더운 5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급속하고 근본적인 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사람과 지구를 보호하는 체제가 자리 잡기 전까지는 가장 부유한 이들을 뺀 모든 사람이 증대된 불확실성과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환은 빨라야 하지만 동시에 공평해야 하고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전 상황이 이미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불평등, 자연파괴, 기후위기 등등등. 이걸 알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특권에 겨워서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체제는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디 부정의하게끔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되게 자주 해요. 여기저기서. 지금 체제가 잘못 돌아가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디자인 됐던 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새로운 체제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가 기후변화 말고 체제변화의 이제 문제의식인 건데, 뭐 세계 과학자들도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단지 뭐 운동권들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지난번에 봤었나요? 이 뭐지? 그 뭐였냐면은 이게 그 뭐 11,000 몇백 명의 이제 과학자들이 연명을 해가지고서 뭐 일종의 연구 결과이기도 하고 또 성명서이기도 한데, 이 경제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생명 시스템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경제 성장으로 인한 자원의 과도한 채굴과 생태계의 과잉 착취를 신속히 줄여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탄소 중립 경제는 생물 생태계에 대한 우리의 의존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 생태적인 관점인 거죠. 그죠? 우리가 얘네들을 관리하거나 뭐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한 부분이라고 하는, 우리가 의존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태적 관점을 명확히 해야 하며, 경제 정책도 이런 원칙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GDP 성장과 부의 추구에서 생태계 보존과 인간의 웰비잉을 개선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는 인간의 기초적 필요와 불평등 감소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통해 가능하다. 이것은 이제 이 기초적 필요, 사회적 필요라고 하는 개념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필요라고 하는 거는 만들어진 필요거든요. 사실 필요 없는 것인데 광고를 보면은 막 가져야 될 것 같고, 그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중심에 놓고 경제 시스템을 좀 재구축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을 활동가들도 그리고 과학자들도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좀 탈성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탈성장이 무엇인지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성장의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이게 완성된 어떤 이론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일단 이 상징은 달팽이예요. 달팽이 같은 경우는 자기 집을 자기가 두르고 가죠. 빨리 갈지도 않고 천천히 가죠. 그리고 에너지 소비도 적고 그 어떤 생태에 대한 흔적도, 발자국도 되게 약하고. 근데 이제 이런 개념들이 지금 중심적인 개념들이 되는 겁니다. 정의, 평등, 지속 가능성, 민주적이고 책임성 있는 자주관리, 즐거움, 공생공락이라고도 이제 번역이 되는데, 같이 살면서 같이 즐거움을 나누자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급진적 풍요 개념이랑 이게 연결이 돼요. 우리는 지금 소비를 통해 가지고 뭘 가짐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기쁨이라든가 풍요를 느끼는데, 좀 대안적인 풍요의 개념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공재의 탈상품화, 비상품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모든 게 지금 상품화되어 있는 거를 좀 풀고 탈상품화를 하고 퍼먼즈, 뭔가 이렇게 공동으로 관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확장을 하고,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동체 회복을 하고, 이러면서 좀 다른 식으로 우리가 좀 즐거움에 또 풍요의 느낌을 좀 이제 받아보자,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제이슨 히켈이라고 하는 작년에 정말 잘 나온 책인데 이게 아직 번역이 안 됐어요. 안전하고 정의롭고 공평한 방식으로 경제가 다시 생태계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에너지와 자연 사용의 계획적 감축,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뭐 책을 통해서 GDP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탈성장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다 같이 가난하게 살자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마치 이제 북한 사회주의라는 이런 얘기할 때 나왔던 것처럼.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반드시 삐깜번쩍하는 무슨 고급 자동차가 있어야지 내가 잘 사는 거면은, 그게 없으면 내가 가난한 거라면은 그건 더 가난해지는 게 많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이건 없이도 살 수 있네 하면서 그거를 구매하지 않고 사지 않으면서 다른 식으로 왜냐하면 여기서 전제되고 있는 거는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먹고 사는 문제 이거는 전제가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이게 사회화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모든 부분의 성장을 다 거부하느냐 이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이 고탄소 배출 산업이라든가 쓸데없는 그런 이미지라든가 이 지금 그러니까 한국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금융 산업 같은 경우에 요즘 또 NFT 뭐 이래가지고서 또 머리 복잡한 개념들 많잖아요. 뭐 비트코인이 가상화폐도 이제 그렇지만 사실 얘네들이 가치를 창출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이 주식처럼 뭐 헤지 펀드라든가 이런 것처럼 뭔가에 대한 위험이라든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를 사회적으로 만들어냄을 통해 가지고서 얘네가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명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물론 이제 더 비싼 디자이너들이 만들기도 하고 더 좋은 원료를 쓰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뭐 1,000만 원짜리가 실제 원가는 100만 원도 안 되고 100만 원이 뭐예요? 2, 3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할 텐데 근데 그런 식으로 때림을 통해서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회적으로 거기에 합의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런 영역은 우리가 줄여야 되지만 돌봄 노동이라든가 우리가 사회적 필수 노동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정해야 될 게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뭐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그 간호사들이라든가 의료진들 공공 의료가 지금 너무 한국이 부족해가지고서 거기에 맞춰서 코로나 방역 정책도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병상이 몇 개가 남아 있고 얼마만큼 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쫙 이 공공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사실 방역 정책도 되게 많이 달라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부터 해가지고서 이 돌봄 영역과 무슨 이 자연 그러니까 생태 보호라든가 뭐 쓰레기 처리라든가 지금에 있어서 가치가 낮은 그래서 비정규직화되고 외주화되는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또 경제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탈성장이 필요하지만 어떤 부분은 우리가 또 성장을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문제 제기가 있냐면은 야 그럼 가난한 나라들도 탈성장하는 말이야? 걔네들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오해에서 기반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기본적인 이제 탈성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냐면은 기후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모든 나라들이 어느 선까지의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합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수렴과 까먹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세계 경제 수준이 수렴이 돼야지 전세적인 기후위기 극복이 되는 건데 그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가난한 나라에서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 자원을 어디서 갖고 올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파리 기후 협약에서도 이제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어떤 지원과 뭐 기술 이전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탈성장 같은 경우에서도 다 성장을 멈추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들이 이제 따라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서 많이 나가 있던 나라들은 이제 줄이는 이제 이런 식의 그림을 이제 그리고 있는 것이고요. 급진적 풍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아주 그냥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이야기들인데, 그러니까 단지 어떤 경제 이론이 아닌 거예요. 녹색 성장은 사실 경제 이론인데, 이건 경제 이론이 아니라 어떤 인간 존재에 대해서, 또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에 대해서, 또 사회 구성 원리, 작동 방식, 역사적 자본주의에 대한 그리고 이 변화에 대한 복합 이론으로 좀 볼 수 있겠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내적 체계를 가진 이론은 아닌 상황입니다. 이제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머릿속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파리의 이제 15분 도시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제 그 사례를 보는데 상당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사실 이제 문제의식들, 이제 좀 생태적인 문제의식이 그 사회주의당 시장과 녹색당 이제 부시장과 이제 여기저기 이제 그 머리들이 모여서 브레인들이 모여서 이제 만든 건데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락다운이 이제 프랑스에서 있었고 락다운 상황에서 차들이 이제 안 다니니까 파리시에서 뭘 했냐면은 자전거길을 확 넓혀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코로나 피스타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 도로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되게 이제 기회주의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팍 늘렸던 건데 늘리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은
사람들이 이 좁은 버스라든가 그러니까 차는 일단 적게 다니고 그것보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전거 통행이 많으니까 다시 줄이기 어려운 또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이제 활용을 한 거고요. 이제 몇 가지 이제 뭐 정책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만씩만 더 짚어보자면은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시 안에 차를 갖고 들어오는 게 불편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운행 속도를 줄이고 내연차를 이제 금지시키고 주차장들 이제 팍팍 치고 사실 선거할 때는 50%를 줄인다고 했어요. 그 지상 주차장 50%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시장 선거 이기고 나서는 그걸 또 70%를 또 늘렸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차 갖고 들어오기를 힘들게 하자. 물론 운전자들이라든가 이제 되게 반발이 있었지만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많으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누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슨 개발 사업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몇 가지 큰 프로젝트가 3개가 있었는데 그거 다 취소시키고 여기 이제 수업을 조성하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였었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생태 비유적인 지역 도시 계획을 이제 뭐 하기로 했었고요. 이건 뭐 서울시라든가 한국에서도 이제 하는 얘기들이고, 중요한 거 하나는 이제 공공장소 디지털 광고판을 다 퇴출을 시켰어요. 근데 이 광고의 문제가 그 활성장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이 광고라고 하는 거가 끊임없이 없어도 되는 필요를 사회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광고를 안 봤으면 안 사도 되는데 없이도 가능한데 광고를 보니까 갑자기 있어야 되고 저도 사실 뭐 거기로부터 자유롭지는 이제 못한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이 탈성장론자들은 광고를 없애자고요. 그리고 또 광고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라든가 이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거 사실 생산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생산적인 것은 이 경제 더 많이 팔고 과잉 생산, 과잉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 한도 내에서만 생산적인 것이지 우리가 지금 과잉 생산, 과잉 소비를 넘어서야 된다고 했을 때는 이 광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광고가 없으면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필요한 걸 어떻게 찾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커먼스를 확대를 하고 사람들끼리 공동체가 이게 확장이 되면은 사실 필요한 것들은 다 이게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학자는 뭐라 그러냐면은 광고가 없어졌을 때 잘 되는 상품들, 그 상품들이야말로 필수제들이다. 우리의 사회적 필요에 맞는 제품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이 디지털 광고판들을 이제 퇴출했었고, 그러니까 서울도 지금 너무 많잖아요. 타임스퀘어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서울도 여기저기 있는 사실 저는 얘네들이 소비하고 있는 전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다 좀 걷었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는 이제 2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3가지 더 있는데 하나는 이 공공주택이에요. 저 공공주택을 2030년까지 30%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은 에어비앤비 아시죠? 에어비앤비는 그러니까 이게 파리가 엄청난 이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관광산업이 되게 큰데 문제는 코로나 상황에서 에어비앤비 다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에서 이제 그걸 사들여가지고서 그걸 이제 공공주택화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거가 동네마다 다 있는 거잖아요. 가난한 동네는 싼 값에 있고 비싼 동네는 이제 비싼 걸로 있고 이게 공공주택의 개념이 한국은 무슨 LH에서 하는 건가요? 뭐 SH 뭐 되게 안 좋은 무슨 휴거 뭐 저 사실 이 소리 듣고 되게 충격받았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부자 동네에서도 이걸 다 공공임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반발이 엄청 나요. 동네에서 집값 떨어진다 반발이 있는데 당연히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30%까지 지금 올리겠다라고 하고 모든 동네에 걸쳐서 그걸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식량 문제. 근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 그린 뉴딜도 그렇고 이 식량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기후위기 상황에서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그죠? 이게 이 기후 재앙이 다 닥쳤을 때 우리가 수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밀가루든 뭐든.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어떤 우리 먹거리 문제를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실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지역 내에서. 이 지역 내에서 이제 실현하는 방식이 이제 지역 농산물 그리고 옥상 농장과 이제 뭐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
그 파리 주변에 근교까지 해가지고서 100% 이제 다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제 계획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연대인데 이건 좀 이따 다시 구체적으로 볼게요. 15분 도시가 뭐 다 15분 안에 자전거나 걸어서 가는 이건 다 아실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모레노라고 이분이 이제 그 파리대학 교수고 이 15분 도시의 이제 그 설계자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이제 엄청난 계기가 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되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가다니지 않고 이제 동네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기후변화, 코로나19 그리고 정치적 격변이 글로벌리즘의 이상을 뒤흔드는 상황에서 희망은 도시를 출퇴근을 위해 드나드는 곳이 아닌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자전거 타고 여유롭게 논일 수 있는 곳으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15분 도시는 시간이 출퇴근보다는 가까이 있는 많은 것들과의 보다 풍요로운 관계성에 투자될 수 있는 로컬 단위에서 보다 여유롭고 느긋한 삶을 꿈꾼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레노가 하는 얘기가 지금의 위기는 가까움을 재발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줬다. 이 위기는 코로나예요. 집 가까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면서 유용한 시간이나 삶의 또 다른 페이스를 재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거가 이제 하나의 어떤 뭐 모멘텀 역할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고 요 실험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파리만이 아니라 뭐 오타와 몬트리올, 미국의 뭐 포틀랜드니 뭐 오스틴, 뭐 지금 전 세계 뭐 C40에서 또 40개 도시들 여성 시행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도시들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좀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 뭐 박영선 그 시장 후보가 뭐 21분 도시 얘기하고 부산에서는 또 뭐 15분 도시 뭐 광역 뭐 전철 새로 건설 이런 식으로 이거 완전 다른 개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이르면 또 안이 달고가 이제 했던 얘기지만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 정의와 환경 보호 두 가지 원칙을 정책의 중심으로 두겠다. 경제와 효율을 이유로 생태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제가 파리시앙이에요. 안이 달고 이 지구 방위대라는 데서 유튜브 동영상 만드는 되게 잘 만들었어요. 우리 이거 말고도 KBS에서도 나온 게 있지만 이거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고 이게 이제 그 이 사회적 연대인데 뭐 파리야, 그러니까 프랑스야 이제 프랑스 혁명 때부터 해가지고서 그런 이제 연대의 이제 전통이 깊기도 한데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파리 어떤 동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거기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독거노인들이 많은데 이제 막 혼자서 죽어갔는데 이 발견을 못한 거죠. 죽은 거를.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서 어떤 일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냐면은 이제 각 집집마다 알려준 게 야 아플 때 너 혼자 살고 있는데 몸이 안 좋구나 이랬을 때 창밖으로 빨간 수건을 이렇게 내걸어. 그래서 이제 빨간 수건 캠페인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빨간 수건이 내걸면 이제 그 동네에서 저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해서 가가지고서 이제 도와주고.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픽업을 해가지고서 시에서 이제 그 사회적 그러니까 연대 공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홈리스를 지원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연대하는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배제와의 전쟁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수백 개의 이제 팀을 만들어 가지고서 동네들마다 이제 그런 어떤 이 연대 단위를 만들고 정보와 훈련도 제공을 하고 또 유희 아까도 말씀드렸던 즐거움을 공생공락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했었던 정책들이랑 또 이 연결되는 이제 지점들도 좀 있어요. 근데 훨씬 더 뭔가 어떤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좀 이런 거에 더 강조를 좀 두고 있고 연대 해방 그리고 이제 표현 이제 이런 어떤 문화적인 게 이제 되게 이제 강하고요. 또 이제 사회연대 경제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뭐 복지라든가 안전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접근이 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같은 주체로 사회 주체로서 우리가 연대를 한다는 그런 개념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너네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와서 이제 뭐 제안을 해봐라 이제 이런 식의 지금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금 파리 안에서만 뭐 이렇게 많은 데서 이런 센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분 도시가 이제 또 확장이 되면서 스웨덴에 갔더니 여기서 1분 도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건 사실 1분 도시라기보다는 1분 스트리트예요. 1분 거리.
근데 이제 여기서 하는 실험은 사실 무슨 15, 그러니까 동네를 어떻게 가꾸느냐의 문제고, 이것도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그 동네 사람들끼리 이제 멀리 못 나가는데 이제 어떤 유대를 강화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제 뭐 15분 도시 하이퍼 로컬 버전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15분 도시가 숱한 일본 도시들로 만들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거리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공공 공간으로서의 그런 의미를 좀 재발견하자. 그리고 항상 거리는 이렇게 어디를 가기 위해서, 그죠? 막 출퇴근을 위해서 막 바쁘게 다니는 거였는데 속도를 늦추고 여기서 좀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 이제 이런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지면서 이제 각 이 블락, 또 이건 유럽이니까 이게 길이 블락들이 깨끗하게 돼 있어서 쉬운 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거리를 너네들이 어떻게 디자인할래? 이제 이거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되고 있지는 않고 스톡홀름의 이제 몇몇 동네에서 지금 실험적으로 되고 있는데 반응이 되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확정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획일적이지 않고 각 그 거리마다 우리 이런 거 할래, 놀이터 만들래, 우리 뭐 이런 거 만들래 해가지고서. 근데 이제 이게 평가되면서 이 정책 결정이 빠르게 되지는 않겠죠. 사람들마다 다 이견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가 있을 텐데, 이제 저는 이게 되게 좋았어요. 뭐였냐면은 거기 이제 뭐 그 활동가가 한 얘기지만, 이 주민 참여가 공무 수행처럼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더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이를 나누고 교류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주민 참여, 공공적인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주민 참여는 필수적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그러니까 뭔가 좀 접근의 차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정책들이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 할 말이 많지는 않은데, 이런 접근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좀 찾아보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한재각 씨가 지금 이제 기후정의라고 있는데, 이거 제가 소개드렸었나요? 이분은 지금 이 책을 내고 이 책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을 기후 불복종 기금으로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뭐 그 비폭력 시민 불복종 행동을 해서 벌금이 나오는 거를 이제 지원하겠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도 이분도 이제 뭐 탈성장애 호의적이죠. 아이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윤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 주거권을 지키고 무상교통, 공공교통을 주고,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새로운 식단의 변화를 추구하고 성평등, 소수자, 비인간적, 뭐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지금은 그런 이야기들이 되고 있지만 사실 중심 가치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다 경제 성장, GDP 수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뭐 세계 뭐 10몇 개국 안에 들어가느냐, 사실 이 순서에 너무 목숨을 걸고 있는데, 그런 부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은 이런 가치들, 우리가 다 소중하다고는 여기지만 실제로 말로만 하고 실현하고 있지 못한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좀 실제로 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이 상당히 사회화, 어떤 공공화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동시에 국가 혹은 공공 부문의 민주화가 또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전이 이제 공기업들이 민주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 또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데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하나 뭐 기후라든가 이런 얘기할 때 항상 빠지는 얘기가 이제 여성의 문제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건 어떤 발표문에서 제가 보고 나서 이렇게 망치로 이렇게 머리를 둔탁하게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정의로운 전환 관련된 거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성들은 항상 저평가되어 왔었고, 그리고 뭐 노조 감이 제일 낮고, 근데 엄청난 노동력은 있죠. 근데 정의로운 전환을 얘기를 하는데 여성은 다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성은 다 빠져 있고, 왜 그러냐면은 이게 노동조합 중심으로 가는데,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서의 위치라고 하는 거가 항상 제일 말단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이야기를 할 때는 여성 문제는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고, 정의로운 전환 얘기할 때는 결과적으로 남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 탈성장애 문제와 기후 극복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지금 여기 있는 논리들을 제가 다 동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훨씬 더 무슨 여성들이 더 책임감이 강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뭐라 그래요? 이렇게 성역할 좀 이런 거가 기반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세계 뭐죠 WEF 세계 이 경제 포럼에서 이제 매년 그 이 불평등 지수를 보고를 하는데 한국은 계속 꼴찌거든요. 그래서 5만 뭐 중동 나라들은 비슷한 수준에서 뭐 100위 밖에서 근데 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새롭게 우리의 틀 안으로 좀 끌어들일 필요가 있겠다. 또 하나 이제 청년인데 저는 이거가 4월 30일 날 노동절을 앞두고서 이제 청년들 506명이 시국선언을 했는데 저는 이거 되게 인상적으로 봤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이제 뭐 성소수자도 있고 비정규 노동자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여성도 있고 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급 갈등 지금 한국 사회의 이제 문제점들 공정 담론이라든가 능력주의 담론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계급 갈등을 노동조합 이기주의로, 가부장제 문제를 성별 갈등으로, 나이 위기를 세대 갈등으로, 주거권 문제를 땅값, 시장 문제로, 기후위기와 자본주의 관계를 새로운 성장 시나리오로 회복하는 기존 정치는 사회 모순을 해결할 수가 없다 비판하면서 이 주제가 권했는데 이제 평등과 연대 언어로 좀 뭔가 좀 새로운 거를 좀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들이 지금 뭐 탈성장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탈성장의 언어라는 것 자체가 성장이 아니라 성장이 아니면은 이 평등과 연대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축할 것인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국에서 되게 새로운 시도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에서도 이거는 지금 이 전주에서 뭐 얼마 전에 지난 겨울이었는데 기후 행동이 있었는데 기후 행동에서는 이런 식의 구호들이 나왔어요. 덜 소유하고 더 존재하자. 성장은 끝났다. 자본가 말고 민중을 지켜라. 뭐 좀 좌파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탈성장이 되게 뭐 그 안에서도 다 다르고 각자 갖고 있는 생각은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탈성장을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거 딱 하나가 있어요. 그거 요건데 유일하게 지속 가능한 성장은 탈성장 중이다라고 하는 그죠? 그러니까 역설인데 이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요걸로 이제 오늘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드립니다.